예술가 표상님께서 소장님, 블록체인으로 인한 기술적인 발전의 추이가 대략적으로 어찌 될까요? 어느 분야에서 어떤 방식으로 다양하게 활용될지 대략적인 청사진이 궁금합니다. 예, 그 청사진을 제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오늘 여러분들한테 어나운스 할 게 하나 있네요. 말씀을 드려보니까 어나운스라기보다는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들 이제부터 이걸 좀 기억을 하세요. DFT. DFT라는 용어를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1차로 필요한 게 DFT입니다. 앞으로는 이제 제가 용어를 DFT로 부를게요. DFT는 뭐냐면 디지털 피앗 토큰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피앗 토큰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름을 DFT라고 통일을 할게요. 자, 그래서 그 시작점은 DFT가 될 것이다. 원화 DFT가 됐든 달러 DFT가 됐든 이 DFT가 이제 나와야 돼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DFT는 뭐냐? 디지털 피앗 토큰인데 이거는 뭐랑 유사하다고 보면 되냐면 디지털 자기합수표라고 보시면 가장 유사해요. 여태까지 이 개념이 없었습니다. 디지털 자기합수표. 자, 여러분들 자기합수표 개념도 좀 이제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가 있어요. 자기합수표라는 게 뭐냐면 은행이 발행한 돈이에요. 그러니까 현금입니다. 우리가 현금은 대부분 한국은행에서 발행했죠. 한국에서는.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요것도 현금이죠. 예, 현금인데 요거는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현금인 거고요. 자, 이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현금 또는 예금을 기반으로 은행은 수표를 발행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5만 원짜리가 가장 이제 현금으로서 5만 원밖에 없죠. 제일 큰 액면가가. 근데 우리가 이제 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이러면 여전히 아직도 나이 많으신 분들은 막 1억 원짜리 수표 막 이런 거 들고 되면 이제 거래를 하는데 뭐 전세 계약을 한다. 그래서 보증금이 1억 원이다. 그러면 5천만 원짜리 수표 2장 들고 오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른바 자기합 수표라고 하는 건데 그 자기합 수표는 자, 현금입니다. 현금. 기본적으로 현금이고요. 발행을 누가 하냐면 은행에서 발행을 해요. 은행에서 발행을 하는 거고 그러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느냐? 쓸 수 있습니다. 이 자기합 수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표를 수취했죠. 그러면 다른 제3자한테 줄 수가 있어요. 내가 수표를 받고선 이 바로 은행한테 가서 실제로 이 법정화폐로 교환하거나 예금으로 교환하지 않고 제3자한테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이 지폐나 일반 종이돈처럼 쓸 수가 있어요. 다만 어떻게 하죠? 이제 그때는 소유권이 이전될 때 이설을 하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이 받은 주인 이렇게 연락처 적고요. 그 다음 이 현금이 어떻게 손바뀜이 됐는지를 이설을 한 다음에 최종 소지자가 물론 이제 소지자이지만 소유권자라고 볼 수 있죠. 이서가 되어 있는 최종적으로 이제 이거를 실제로 예금으로 바꾼다든가 현금으로 바꾸려고 할 때 그 이제 발행 은행에 가서 바꾸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은행은 이미 돈을 현금을 발행할 수 있는 그런 허가 라이센스를 갖추고 있어요. 이미 은행은. 자, 그리고 금융기관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근데 대신 수표는 은행에서만 발행할 수 있고요. 어음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어음은 이제 기업에서 발행할 수 있는 거죠. 기업에서. 근데 이 어음은 약간 채권에 관련된 거니까. 자, 디지털 자기합 수표인데 이 DFT는 은행이 아니라 일반 사기업이 발행한 그러니까 은행이 아니라 일반 사기업이 발행한 디지털 자기합 수표 이런 느낌인 거죠. 자, 이럴 때는 이 토큰을 100% 배킹하는 예금이 있는 거고요. 예금이 있는 거고 그 예금에 이 1,000원짜리 이 돈을 예금 창고 기업이 창고에 넣어요. 기업이 이 1,000원짜리 돈을 창고에 넣고 이 1,000원짜리 돈의 형태만 바꾸는 거예요.
그 필요에 의해서. 그래서 이거를 수표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형태를 수표 형태로 만들어서 이거는 이제 발행은 사기업이 발행을 했지만 합법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00원 대신에 이 토큰을 유통시키는 거죠. 왜냐면 그런 필요가 있으니까. 이를테면 이제 1,000원 같이 소액권은 이미 1,000원이니까 실제 1,000원을 그냥 쓰는 게 더 편리하기 때문에 1,000원권을 수표로 발행하는 일은 거의 없죠. 하지만 10만원권, 뭐 50만원권, 100만원권 수표는 많이 발행을 하죠. 그 필요에 의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사기업에서 발행한 디지털 자기합 수표가 이제 발행할 수 있다. 합법적으로. 첫째. 자, 지금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했다? 이제 물리적인 방식으로 해왔는데 앞으로 그게 디지털한 방식으로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DFT는 이 디지털 방식으로 사기업이 발행한 자기합 수표와 같은 것이다. 자, 법률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냥 이 암호화폐 투자자로서 생각하면 그냥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봐도 되죠. 자, 좀 어렵게 설명을 드렸는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자, 어쨌든 이 복잡한 거를 전부 다 이제 앞으로는 제가 DFT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DFT 원화가 있는 거예요. DFT 원화가. 화면을 안 보여드리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군요. 참나. 자, 그래서 자, DFT 이렇게 있죠? 네, 화면 다시 한번 집중하시고요. 이 글자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DFT는 뭐 ERC20이랑 유사하지만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른 거고, 디지털 피아 토큰이고 사기업이 발행한 디지털 자기합 수표와 같은 건데, 이제 법률적이고 본질적으로는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익숙한 개념으로 받아들일 때는 스테이블 토큰이다, 스테이블 코인 또는 스테이블 토큰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첫 번째, 지금 예술가 표장님이 질문하신 그 내용을 지금 답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술가 표장님이 주신 질문, 네,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자, 그래서 뭐 첫 번째 나와야 될 게 DFT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원화, 그러니까 DFT로 KRW가 나와야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새로운 서비스가 나올 필요가 없고요. 간단하게 P2P로 이제는 돈을 주고 받는 거예요. DFT로 돈을 주고 받는데, 이 DFT로 돈을 주고 받는 방식이 기존의 은행권이라든가 이런 카드사라든가 기존의 예금 베이스의 또는 예금 또는 신용, 카드 같은 경우는 신용이죠. 예금이나 신용 베이스의 결제 수단보다 통합 인티그레이션에서 개발하는 게 너무너무 쉬워요. 블록체인 기반의 이 DFT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것은 오픈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그리고 누군가의 허가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DFT 원화가 나오게 되면 그 어떠한 서비스 개발 업체라도 이 DFT를 전송하고 받는 기능을 누구나 쉽게 개발할 수가 있어요. 기존의 전통적인 금융권에서는 기존의 방식은 어떻게 되냐면 업체와 업체가 서로 상호간에 페이먼트 게이트웨이 업체랑 다 계약을 맺어야 돼요. 미리 비즈니스적인 상호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계약 체결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 각각의 페이먼트 게이트웨이 서비스를 해주는 각각의 이 결제 수단별로 제공되는 API들을 전부 다 연동 구현을 해야 돼요. 이 과정들이 매우 비용이 많이 드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예외 케이스도 많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이제 복잡하게 적용이 되고, 그리고 세무 관계, 세무 관련된 이슈도 굉장히 복잡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 DFT는 뭐다? 사실상 디지털화된 그냥 현금이에요. 현금. 자, 현금과 예금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아주 다른 거예요. 비슷하지만 특히나 이 디지털 월드에서는 예금이 곧 현금처럼 쓰이고 있죠. 디지털 머니는 지금은 대부분의 모든 우리가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디지털 머니는 예금 베이스입니다. 예금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 베이스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현금 박치기를 하는 거예요. 다이렉트로. 그러니까 현금을 주고받으면 바로바로 뭐가 된다? 청산이라고 볼 수 있죠. 예금 베이스는 어쨌거나 저쨌거나 트랜잭션이 발생하고요. 그 뒤에 청산 절차가 갭이 있습니다. 시간적인 갭이 있는데 얘는 그렇지가 않죠. 얘는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물리적 현금을 바로 지불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이제 온라인에서의 서로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이런 지급 방식이
그게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게 안 되더라도 우리가 처음으로 목격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이제 뭐 필리핀이라든가 태국이라든가 아니면 좀 이런 제3지대 있죠. 경제가 좀 덜 발달된 국가의 스트리트 필드 같은 거 그런 데서 자국의 화폐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나라에서 보통 달러를 많이 받죠. 거리에서.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자국 화폐도 받지만 길거리 음식을 먹고선 달러로 결제를, 달러 현금이죠 이때 달러로 결제를 하더라도 그 노점상들이 그 달러를 받습니다. 자, 그건 왜 그러냐면 그 받은 달러로 다시 자국 화폐로 환전해서 쓴다는 게 아니죠. 그 달러를 그대로 그 현지 노점상들이 또 다른 곳에 가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액의 경우에. 자, 마찬가지로 이 DFT로 발행된 이 돈이 그냥 직접 돈처럼 쓰이는 거죠. 현금처럼. 왜냐면 핸드폰만 있으면 되니까. 누구나 핸드폰만 있으면 지갑이나 손만 있으면 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핸드폰만 있으면 이 DFT를 주고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DFT가 별도의 어플리케이션 생태계라든가 킬러 앱이 있지 않아도 일단 사람과 사람에서 실제로 돈을 주고받는 지급 결제 수단으로 쓰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1차적으로 원시적으로 어덥션이 늘어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쪽에서 이 DFT를 탑재해가지고 결제에 활용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단순히 지금처럼 단순 결제를 하는 데만도 훨씬 단순해져요. 절차라든가 여러 가지 방식에서. 그리고 다른 방식의 결제 수단보다 훨씬 저렴하게 구현할 수가 있고요. 이게 2단계입니다. 3단계는 뭐냐면 실제로 이런 DFT를 사용하게 되면 이 DFT는 뭐다? 사기업이 발행한 자기합수표라는 표현만으로는 사실 부족해요. 여기 앞에 디지털이라고 했는데 하나의 수식어가 더 붙어야 돼요. 뭐가 붙어야 되냐면 뭘 것 같습니까? 디지털, 스마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DFT는 영리한 돈이 되는 거예요. 똑똑한 돈. 그래서 어떤 일이 가능하다? 아까 말씀드린 제가 핸드캐시에 오랜만에 복구하는 제 지인의 지갑을 복구해 줬는데 그 구글이 제공해준 소셜 로그인이 KYC 기능을 상당 부분 그 부분을 서포트해 준 거죠. 자, 그런 것들이 이제는 이 돈 자체가 좀 더 안전한 방식으로 나의 신원증명이라든가 나이 증명이라든가 성별 이런 것들이 개인정보를 최소화하면서 개인정보 정보를 노출을 최소화하면서 그냥 이 돈이 그때그때 나에게 필요한 그런 인증 정보를 대신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똑똑한 돈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런 부분들은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 인터넷이 사인업리스 인터넷으로 발전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인터넷 온라인 사용자 경험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오프라인에서는 언제나 가입을 하거나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할 때 가입하거나 로그인하는 기능이 없죠. 하지만 온라인은 대부분은 가입과 로그인이 필요하죠. 근데 앞으로 이 DFT를 통해서 온라인 생태계가 이제 구축이 되면 기본적으로 누구나도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쇼핑을 하거나 어떤 매장을 들려서 결제를 하고 나에 대한 아무런 개인정보를 가입하거나 뭐 로그인하는데 활용하지 않아도 오프라인에서 내가 자유롭게 어떠한 매장이라든지 자유롭게 들락거리고 이용할 수 있고 하는 것처럼 온라인의 사용자 경험도 그렇게 바뀔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DFT가 블록체인의 어떤 사용성, 그 디맨드, 이 실질적인 유틸리티로서의 수요를 촉발시키는 어떤 기폭제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나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 DFT 하나만, 그럼 이 DFT는 백엔드에서 어떻게 동작을 하느냐? 말 그대로 이 DFT는 레이어 2 프로토콜이 될 거고 그 밑에는 오리지널 비트코인 SV 네트워크가 있겠죠. 그러면 이 DFT라는 상위 레벨에서의 트랜잭션이 발생할 때마다 아주 작은 이제 수수료지만 그것들이 베이스 레이어에서 이제 움직이게 되는 거고요. 그때 비트코인 SV가 많이 사용이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DFT가 스마트한 기능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기능을 하려면 이제 말 그대로 비트코인 SV에 이 플랫폼 코인처럼 이더리움이나 이런 것처럼 스마트 컨트랙트라든가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고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가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레퍼런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제3의 제4의 어플리케이션이
블록체인이라는 거,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쓰는 거였구나. 여태까지 우리가 전부 다 헛물을 켰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이른바 캠브리안 대폭발, 그 캠브리안기에 생명체가 다양한 생명체가 막 폭발적으로 생겼던 것처럼 그런 이제 각종 그런 스타트업이라든가 새로운 우리가 새로 발견한 이 비트코인의 가능성을 발견하고선 거기서 무궁무진한 이제 그 창작과 도전 결과물들이 막 피어나겠죠. 물론 이것들이 다 성공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중에 이제 옥석이 가려지겠죠. 어쨌든 간에 그렇게 이제 활발한 많은 폭발적인 혁신의 도전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나면 그거에 의해서 우리의 앞으로의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새로운 그 문이 열리겠죠. 자, 그 기조의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지금 이제 DFT를 말씀드렸고요. 아까 이제 초반에 말씀드린 P2P로 통신하기 위해서는 IPv6가 필요하고요. 더불어 이제 AI도 지금 많이 이제 있는데 이 AI 간의 머신이 토킹하거나 이런 부분도 결국 이 AI를 학습시키고 여러 가지 이 AI 산업을 발전시키는데도 여전히 지금 이런 DFT 같은 것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다 접목이 되어서 어마어마한 이제 혁신이 이루어질 거고 그거는 이제 저의 상상력도 벗어나게 되겠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변경이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DFT라고 하는 용어를 이제 많이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이해가 안 되셨더라도 앞으로는 계속 이제 이 DFT라는 용어를 기반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모든 혁신의 시작은 DFT다. DFT로 달러가 나와도 좋고 원화가 나와도 좋고 뭐 심지어는 위안화나 엔화가 나도 좋다. 뭐라도 나오면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제 시작점이 될 것 같다. 그런 기대를 하면서 오늘의 방송은 마무리할까 합니다. 지금까지 비트코인 연구소 그리고 비트코인 SV 한국 앰버서더 쟈니 림이었습니다. 바이바이.